한 명의 독일 여성이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엘 슈나이더, 32세의 베테랑 패션 디자이너였죠. 하지만 그녀에게 한국은 처음엔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꿈꾸던 파리 대신 서울로 발령받은 순간 5년 전 한국 회사에게 당한 배신이 떠올랐거든요. 수천만 유로의 손실과 함께 말이죠. 서울 갔다 돌아오면 내 커리어는 끝이야. 절친의 차가운 조롱 속에서도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자신이 직접 증명해보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서울 땅을 밟는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친절한 남자가 하필 과거 악연의 당사자였고 100번 빨아도 변형되지 않는 한국 섬유 기술에 놀랐으며 계약서 없이도 수천만 원을 거래하는 신뢰 문화를 목격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탈리아 밀라노 패션 박람회에서 터졌습니다. 한국 부스에 세계 바이어들이 몰려들었고 한국 여권 소지자만을 위한 VIP 전용 데스크까지 마련되어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본 독일 친구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과연 마리엘은 어떻게 편견의 벽을 넘어섰을까요? 그리고 한국의 어떤 모습이 유럽 패션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반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마리엘처럼 과거에 한국 회사와 안 좋은 경험이 있었다면 다시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용기를 내어 도전해봐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를 안전하게 거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1등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저는 그날 오후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베를린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던 12월, 저는 사무실에서 가장 기다리던 전화를 받았죠. 마리엘 축하해요. 럭셔리 브랜드 인턴십 최종 합격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32살의 중견 디자이너가 되어서도 여전히 꿈꾸던 그 순간이었거든요. 파리의 샹젤리제, 루브르 박물관 근처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제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런데 발령지가 파리가 아니라 서울이에요. 순간 귀를 의심했죠. 서울이라고요? 저는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전통 문양과 첨단 소재를 결합하는 프로젝트거든요. 마리엘 씨가 딱 적임자라고 생각해서요. 적임자라니요. 저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5년 전 한국 섬유회사와의 악몽 같은 경험이 떠올랐거든요. 수천만 유로 규모의 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되면서 제가 담당했던 컬렉션 전체가 무산됐죠. 그때의 굴욕감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절친 카타리나에게 연락했어요. 그녀는 프리랜스 스타일리스트로 항상 제게 조언을 해주거든요. 서울이라고? 진짜? 카타리나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마리엘, 솔직히 말해도 될까? 서울 갔다 돌아오면 내 커리어는 끝이야.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카타리나는 멈추지 않았죠. 파리나 밀라노도 아니고 서울이라니. 게다가 한국 섬유회사라며. 너 예전에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맞아요. 정말 고생했었죠. 품질 문제부터 납기 지연까지 모든 게 엉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그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니요. 밤새 고민했습니다. 거절하면 다른 기회는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32살이라는 나이가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받아들이면 과거의 악연과 마주해야 하죠. 새벽 5시 저는 결정했어요. 책상 서랍에서 5년 전 소송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그때의 분노와 굴욕이 다시 끌어올랐어요. 이번엔 내가 지지 않는다. 저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서울에서 제대로 성과를 내서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겠다고요. 특히 카타리나를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회사에 인턴십 수락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동료들은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모두가 제가 거절할 줄 알았거든요. 정말 서울로 가는 거야? 응, 가서 제대로 해볼 거야. 출발일은 3주 후였습니다. 그 사이 저는 한국에 대해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했죠.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걸까요? 짐을 싸며 생각했어요.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예전의 마리엘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겠다고요. 베를린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릴 때마다 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교통카드를 사려는데 기계가 한국어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 버튼을 눌러도 복잡한 요금 체계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뒤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 남성이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에 친근한 인상이었죠. 네, 교통카드를 사려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디까지 가세요? 그는 능숙하게 기계를 조작하며 설명해줬어요. 심지어 제 짐까지 들어주더라고요. 공항철도에서 갈아타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한국 분들이 이렇게 친절하실 줄 몰랐어요. 천만에요. 좋은 여행 되세요. 그가 명함을 건네주며 말했죠. 저는 고마운 마음에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명함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도윤, 대한섬유 해외 영업팀장. 대한섬유라고요? 바로 5년 전 저에게 피해를 준 그 회사였어요. 저는 차갑게 명함을 돌려줬습니다. 죄송하지만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도윤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그대로 떠났어요. 설마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숙소 근처 카페에서 또 만났습니다. 저는 QR코드 결제 때문에 곤란해하고 있었거든요. 카드도 안 되고 현금도 받지 않는다니요. 또 뵙네요. 제가 결제해드릴게요. 도윤이었어요. 어제보다 더 당황스러웠죠. 이틀 연속 우연이라니요. 괜찮아요. 다른 곳에서 마실게요. 아니에요. 이미 주문하셨잖아요. 그는 자연스럽게 본인 폰으로 결제를 해줬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고맙다고 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저희 회사와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어제부터 표정이 5년 전 일을 기억하세요? 도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제야 저를 알아본 것 같았죠. 마리엘 슈나이더 씨시군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야 기억나시는군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도윤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셋째 날 동대문 원단시장에서 프로젝트 팀 미팅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도윤이 저희 파트너사 담당자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된 김도윤입니다. 운명의 장난일까요? 피하고 싶었던 사람과 매일 얼굴을 맞대고 일해야 하다니요. 이번에야말로 좋은 인연이길 바랍니다. 도윤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답했죠. 좋은 인연은 믿지 않아요. 결과로 보여주세요. 동대문 시장의 빠른 속도와 규모에는 놀랐지만 마음은 여전히 경계 상태였어요. 과연 이번엔 다를까요? 첫 시제품을 완성했을 때 저는 꽤 만족했어요. 독일에서 배운 미니멀 디자인에 한국 전통 문양을 절묘하게 조합했거든요. 색감도 세련되고 라인도 깔끔했죠. 박 선생님께 가져가 볼까요? 도윤이 제안했어요. 박 선생은 이 동네에서 60년간 봉제 일을 해온 장인이라고 했죠. 저는 자신 있게 따라 나섰습니다. 박 선생의 공방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하지만 벽면에 걸린 수많은 상장과 인증서가 그의 실력을 말해주고 있었죠. 62세의 박 선생은 제 작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디자인은 괜찮네요. 기대가 커졌어요. 하지만 다음 말에 얼굴이 굳어졌죠. 그런데 이 원단으로는 안 됩니다. 내구성이 너무 부족해요. 내구성이요? 이건 유럽 최고급 원단인데요. 제가 반박했어요. 이 원단은 독일에서도 인정받는 프리미엄 소재거든요. 최고급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보세요. 박 선생은 원단 샘플을 잡아당겼어요. 생각보다 쉽게 늘어나더라고요. 유럽은 감각이 우선이에요. 심미적 완성도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조금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그래서 5년 전에 실패한 거 아닌가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5년 전 일을 들먹이다니요. 도윤이 급히 중재에 나섰죠. 박 선생님, 그건 좀. 아니야, 도윤아. 이 양반이 알아야 해요. 박 선생은 다른 원단을 가져왔어요. 겉보기엔 제 원단과 비슷했지만 만져보니 확실히 달랐죠. 이 원단은 100번 빨아도 변형이 없어요. 한국 기술로 만든 거거든요. 100번이요? 설마. 직접 보시겠어요? 박 선생은 작은 테스트 기계를 꺼냈어요. 원단 샘플을 넣고 고온 세탁을 시뮬레이션하기 시작했죠. 10번, 20번. 놀랍게도 원단이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50번째입니다. 여전히 원래 모양 그대로였어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죠. 한국에선 먹과 실용이 함께 가야 해요. 아무리 예뻐도 금방 망가지면 소용없거든요.
도윤이 설명했어요.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100번째네요. 박 선생이 말했어요. 원단은 여전히 완벽했죠.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물건은 오래 쓸 수 있어야 가치가 있어요. 그게 진짜 명품이거든요. 박 선생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독일에서는 한 시즌만 입고 버리는 게 당연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죠. 다시 만들어 보세요. 이번엔 제대로 된 원단으로요. 박 선생이 새로운 원단을 건네줬어요. 만져보니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죠. 부드러우면서도 탄탄했어요. 공방을 나오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제가 놓치고 있던 게 뭘까요? 미학만 추구하는 게 정답일까요? 박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한국 기술력은 정말 대단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어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원단으로 다시 디자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달라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다음 날 원단 거래 현장을 따라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천만 원어치 거래가 말 한마디로 끝나더라고요. 윤 사장님, 이번 물량 2만 야드 맞죠? 그럼요. 언제까지 드릴까요? 다음 주 금요일이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2만. 그게 끝이었어요. 계약서도 없고 사인도 없었죠. 저는 도윤을 황급히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계약서는 어디 있어요? 계약서요? 필요 없어요. 윤태수 사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40대 초반에 그는 유쾌한 말투로 설명해줬죠. 여기선 말이 곧 계약이에요. 사람을 믿는 게 제일 큰 자본이거든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베를린에서는 커피 한 잔 사도 영수증을 챙기는데 말이에요. 5년 전 한국 회사에게 사기당했던 기억이 떠올랐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기서 신뢰를 잃으면 장사를 못하거든요. 도윤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죠. 그날 저녁 시제품 개선 작업 때문에 밤샘을 하게 됐어요. 박 선생이 추천한 새 원단으로 다시 만들어야 했거든요. 도윤도 함께 남아서 도와줬죠. 커피 드릴까요? 고마워요. 근데 왜 이렇게 도와주세요? 5년 전 일 때문에 부담스러울 텐데. 도윤이 잠시 멈춰서더니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미숙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새벽 2시쯤 되니까 원단의 불량이 발견됐어요. 내일 오전 발표인데 완전히 망한 거죠. 저는 패닉 상태였어요. 어떡하죠? 다른 원단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는 힘들 텐데. 도윤이 고민하더니 갑자기 번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편의점에 가봐요. 편의점요? 네, 요즘 편의점에서 못 파는 게 없어요. 정말로 24시간 편의점에는 간단한 원단과 바느질 도구가 있었어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지만 급한 대로 쓸 수는 있었죠. 정말 신기해요. 편의점에서 이런 것까지 팔다니. 한국은 24시간 사회거든요. 언제든 필요한 걸 구할 수 있어요. 새벽 4시까지 작업해서 겨우 완성했어요. 둘 다 지쳐서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죠.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서울의 새벽 풍경을 바라봤어요. 오늘 윤 사장님 말이 계속 생각나요. 신뢰가 자본이라는. 맞아요. 여긴 평판이 전부거든요. 한번 망치면 다시 기회를 얻기 어려워요. 베를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독일에서 당한 사기 사건도 말했죠. 도윤은 조용히 들어줬어요. 그래서 처음엔 한국이 무서웠어요. 또 당할까봐. 이해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도윤의 눈빛이 진실해 보였어요. 어쩐지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죠. 새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혹시 이게 신뢰의 시작일까요? 서울 패션 위크 당일 저는 긴장으로 손이 떨렸어요. 박 선생이 추천한 한국 원단과 제 디자인이 과연 통할까요? 준비됐죠? 도윤이 격려의 눈빛을 보냈어요.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무대 뒤로 향했습니다. 전통 나비 문양과 첨단 소재를 결합한 제 컬렉션이 런웨이에 등장했어요. 모델들이 걸어나가는 순간 관객석이 조용해졌죠. 그러다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와, 정말 아름다워요. 한국 전통이 이렇게 현대적일 수가.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들렸어요. 특히한 이탈리아 바이어가 눈을 반짝이며 메모하는 모습이 보였죠. 대성공이에요. 도윤이 환한 미소로 달려왔어요. 저도 모르게 그의 팔을 잡고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성공의 기쁨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패션 위크가 끝나고 도윤이 제안했어요. 축하 겸해서 한강에 가실래요?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저녁 8시쯤 한강공원에 도착했어요. 강물 위로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 같았죠. 63빌딩과 롯데타워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베를린의 슈프레강과는 완전히 다르네. 치킨과 맥주 어때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도윤이 치킨과 시원한 맥주를 가져왔어요. 강바람이 살짝 불어와서 기분이 좋았죠. 처음엔 서울이 싫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맥주 때문인지 마음이 열린 것 같았거든요. 과거 일 때문에 한국 전체를 미워했죠. 편견이 가득했어요. 그랬구나. 도윤이 조용히 들어줬어요. 비난하지 않고 그저 이해하려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박 선생님을 만나고 윤 사장님도 보고 특히 당신을 알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벚꽃나무 가지에서 꽃잎이 바람에 날려왔어요. 도윤의 어깨에 하나가 살짝 앉았죠. 저는 자연스럽게 그걸 떨어뜨려 줬어요. 마리엘 씨도 처음엔 저를 싫어했잖아요. 도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지금도 싫어해요. 저는 장난스럽게 대답했죠. 그런데 도윤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농담이에요. 이제는 다르죠.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도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지해졌거든요. 그래도 여길 선택했고 나도 당신을 선택했죠. 도윤의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게 고백인가요? 아니면 단순한 동료애인가요? 선택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처음엔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지금은 어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대답했죠. 지금은 여기 있는 게 자연스러워요. 바람에 벚꽃잎이 또 날아왔어요. 이번엔 제 머리카락에 걸렸죠. 도윤이 손을 뻗어 떨어뜨려 주려다가 멈췄어요. 떨어뜨려 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도윤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스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고마워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는 뜨거워진 얼굴을 감추려고 맥주를 마셨어요. 도윤도 같은 마음인지 귀가 빨갛더라고요. 한강의 야경과 벚꽃, 그리고 따뜻한 바람,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오랜만에 동창 모임이 있었어요. 베를린 시내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난 친구들은 여전했죠. 카타리나도 평소처럼 화려한 옷차림으로 나왔어요. 마리엘, 어서 와. 서울 어땠어? 많이 힘들었지? 친구들이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마치 제가 고생만 하고 온 줄 아는 것 같았죠.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오히려 많이 배웠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카타리나가 끼어들었죠. 배웠다고? 뭘 배워? 김치 담그는 법. 테이블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참았지만 기분이 상했죠. 한국 섬유 기술이 정말 뛰어나더라고요. 내구성이나 품질 면에서. 또 시작이네. 마리엘, 솔직히 말해. 거기서 별로였잖아. 카타리나가 끼어들며 말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패션 위크도 꽤 성공적이었어요. 특히 이탈리아 바이어들이 관심을 많이 보였거든요. 서울 패션 위크, 카타리나가 코웃음을 쳤어요. 마리엘, 정신 차려. 서울이 파리나 밀라노와 같은 급이라고 생각해. 한국 패션이 세계적이라고. 웃기지 마.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고 계속 이야기했죠. 직접 봤으니까 아는데 한국 디자이너들 수준이 정말 높았어요. 전통과 현대를 결합하는 감각도 뛰어나고. 마리에라, 그만해. 카타리나가 손을 들며 말했어요. 내가 거기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건 이해해. 하지만 현실을 봐. 한국은 그냥 제조업 국가야. K-팝이나 하는 곳이지 패션의 중심지는 아니라고. 다른 친구들도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 마리엘. 너무 미화하지 마. 거기서 좋은 추억 만든 건 알겠는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박 선생의 장인 정신도 도윤의 진심도 그 모든 걸 무시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다음 시즌엔 여러분도 서울에 초청할게요. 갑자기 나온 말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죠. 뭐라고? 카타리나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서울 패션 위크에 여러분을 초청하겠다는 뜻이에요. 직접 보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정말? 카타리나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그때 가서 한국 패션의 수준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좋아, 기대할게. 근데 실망하면 어떡하지?
카타리나가 싱긋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죠.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깜짝 놀랄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스마트폰으로 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친구들에게 서울 패션 위크 이야기를 했어요. 다들 안 믿더라고요. 곧 답장이 왔어요. 그럴만해요. 직접 보지 않으면 모르죠. 다음에 오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다음번엔 다를 거예요. 친구들의 편견 가득한 시선을 바꿔놓겠어요.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증명해보겠다고.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요. 카타리나의 비웃음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다음 시즌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죠. 이탈리아 밀라노 패션 박람회 당일, 저는 일찍 전시장에 도착했어요. 세계 각국의 부스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죠.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부스는 여전히 넓고 웅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부스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안내 지도를 보며 찾아다녔어요. 혹시 구석진 곳에 작게 마련된 건 아닐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한국 부스는 메인홀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규모도 어마어마했죠. 전통 한옥의 처마와 현대적인 LED 조명이 조화를 이룬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부스 앞에 모인 인파였어요.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탈리아의 유명 패션 에디터 마르코도 보였습니다. 그는 까다로운 평가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가까이 가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한국 디자이너들이 선보이는 작품마다 바이어들이 감탄했죠. 특히 전통 자수와 첨단 스마트 섬유를 결합한 드레스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마르코가 한국 디자이너에게 뭔가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잠깐 후 마르코의 얼굴에 놀라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메모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명함까지 주고받더라고요. 저는 귀를 기울여 들어봤어요. 마르코가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섬유와 전통 문양은 이 시대 최고의 조합입니다. 정말 놀라운 평가였어요. 그 까다로운 마르코가 이런 극찬을 하다니요.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VIP 입장줄에 한국 여권을 든 사람들이 우선 통과하고 있었거든요. 전용 데스크까지 마련되어 있었죠.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뭐야? 한국 여권 전용. 돌아보니 카타리나였어요. 그녀도 이번 박람회에 참석한 모양이었죠.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카타리나는 한국 부스의 인파와 VIP 대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조롱의 기색은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믿을 수 없다는 표정만 남아 있었죠.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도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서울은 지금 밤 10시쯤 될 텐데 다행히 받아줬네요. 화면 속 도윤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폰을 돌려 한국 부스의 모습을 보여줬죠. 몰려든 바이어들과 화려한 부스, 그리고 VIP 데스크까지 모든 걸 담아서요. 도윤의 얼굴에 뿌듯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마치 제가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은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카타리나는 여전히 한국 부스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육장에서 했던 그녀의 말들이 얼마나 틀렸는지 확실히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카타리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됐겠죠. 밀라노에서 베를린으로 돌아온 다음 날 카타리나가 갑자기 제 아파트를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화려한 옷차림이 아니라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죠. 표정도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들어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카타리나는 소파에 앉더니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이런 그녀의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어제 밀라노에서 한국 부스 봤어. 카타리나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 평소에 자신감이 없었죠. 그랬구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그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말 놀랐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릴 줄 몰랐거든. 카타리나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지난 모임 때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한국 무시해서 미안해. 짧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카타리나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학창 시절부터 본 적이 없었거든요. 괜찮아요. 직접 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니까. 저는 너그럽게 받아들였어요.
이제 그녀와 경쟁하거나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넌 어떻게 알았어?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지.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편견이 가득했거든요. 저는 서울에서의 경험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해줬어요. 박 선생의 장인 정신, 신뢰 기반의 거래, 문화, 그리고 도윤과의 만남까지요. 중요한 건 나라가 아니라 기회를 잡는 용기예요. 제가 말하자 카타리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제 말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표정이었죠. 넌 정말 많이 변했어, 마리엘. 그럴까요? 응,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졌어. 그리고 행복해 보여. 카타리나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그녀가 돌아간 후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다시 서울로 떠날 시간이었거든요. 이번엔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위로 떠오르는 해가 정말 아름다웠죠. 6개월 전 처음 이 길을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왔다면 이번엔 제가 선택한 거였거든요. 이제는 한국이 나의 두 번째 집이야. 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정말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베를린이 제가 태어난 곳이라면 서울은 제가 다시 태어난 곳 같았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설렜어요. 도윤이 마중 나온다고 했거든요. 입국장 문을 나서니 익숙한 얼굴이 보였죠. 마리엘. 도윤이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었어요. 6개월 전 처음 만났을 때는 경계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가장 반가운 존재가 되어 있었죠. 저는 달려가서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마치 집에 돌아온 기분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돌아왔네요. 도윤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이제 정말 돌아왔어요. 공항을 나서며 저는 서울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죠.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편견을 버리고 신뢰를 배우고 사랑을 찾은 곳. 바로 여기 서울에서요. 도윤과 손을 맞잡고 걸어가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곳이 제가 속할 곳이라고. 마리엘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편견을 넘어서는 용기, 그리고 진정한 신뢰를 배워가는 과정이었죠. 때로는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곳에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선입견 때문에 놓치고 있는 기회는 없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도전의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